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주변 사람을 많이 떠나보낸 남자입니다. 세상엔 저보다 불행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수없이 많은 눈물 속에 가끔 웃음도 있던 저의 세월. 그 길에서 마주한 특별한 선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시에 살고 있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집 아들로 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노름판만 쫓아다니던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11살이 됐던 해엔 얼마 안 되는 엄마의 폐물과 집안의 재산을 모두 훔쳐 도망까지 가버리더군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객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죠. 어머니는 공장을 다니며 홀로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갖은 알바를 시작했어요. 장남으로서 어떻게든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야, 넌 젊은 애가 늙은 아재들이랑 똑같이 일하려고 들어? 요령이 없으면 힘이라도 더 쓰란 말이야. 전단지, 신문 돌리기, 우유 배달과 중국집 배달 알바까지 전전하던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건설 현장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일 중엔 가장 일당을 많이 쳐줬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일을 쭉 해온 덕에 저는 나중에 작업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죠. 겨우 출석 일수를 채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 일에 매진했습니다. 여동생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 취업을 했죠. 잠시 몸이 아파 일을 쉬었던 어머니는 몸이 회복된 후 식당 일을 구해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그래도 세 사람 모두 돈을 버니 전보다 삶다운 삶을 사는구나. 어머니, 이제라도 우리 세 식구 남들처럼 평범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끔은 좋은 곳 놀러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요. 20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 시절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던 시기였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뜨거운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던 옥탑방에서 빌라 전세 정도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결국 이사를 하지 못했어요. 부푼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그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어머니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오빠, 나 임신이래. 나 이제 어떡해? 어머니의 암투병에 그동안 모은 돈이 전부 들어가고 있던 와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동생까지 만나던 남자와 덜컥 혼전 임신을 했더군요. 솔직히 눈앞이 깜깜했지만 저는 오빠이자 가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착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여동생을 다독여 주었어요. 괜찮아. 일단 그놈부터 집에 데려와봐. 한 대 패주고 널 결혼시킬지 말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다행히 여동생이 데려온 남자는 착하고 건실한 남자로 여동생은 그렇게 제 나이 24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조카를 낳은 그 해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그렇게 여동생을 결혼시키고 어머니의 병원비로 가진 돈을 전부 써버린 저는 셋이 살던 옥탑방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후 여동생은 매제를 따라 먼 나라로 이민을 갔거든요. 처음 기반을 다지며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지만 다행히 여동생은 지금 그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쓸쓸히 살던 전 26살에 일하던 현장 반장님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우리 딸을 키우면서 살았네. 우리 서로 외롭게 살던 사람끼리 의지하고 기대며 잘 살아보세, 김서방. 장인어른은 따뜻한 분이셨고 저는 생전 처음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 참 좋았어요. 아내 또한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함께 잘 살아보자던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가 둘째 아들 낳은 해에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후에 발견된 유서를 통해 우린 장인어른께서 지인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린 연기처럼 사라진 그 사람을 끝내 잡을 수 없었습니다. 크나큰 상실감과 억울함에
아내와 저는 한동안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이후에도 불행은 끝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린 두 아들에 이어 막내인 딸을 낳았는데 어릴 적부터 자주 앓았던 딸은 결국 척추가 휘고 한쪽 다리의 길이가 짧아지는 장애를 얻고 말았죠. 여보, 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어린애가 장애인이라니 우리 선아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강해져야지. 우린 부모잖아, 여보. 당신한테 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할 수 있어. 저는 아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를 다독이고 위로했죠. 고맙게도 아내는 가정을 위해 힘을 내주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아이들을, 특히 아픈 딸을 케어했고 저는 몸이 부서져라 건설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오롯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둘째 아들은 그런 부모의 노고를 알아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반면 큰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긴커녕 끝없이 세상을 비관하더군요. 공부라면 뭐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다고 하면 남들처럼 학원 보내주고 가해시켜주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집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엄만 맨날 선아한테만 붙어있느라 바쁘고 우리도 집에 오면 선아부터 챙겨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우리 왜 낳으셨어요? 전 정말 이 집이 지긋지긋해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면 전 절대 두 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큰아들을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큰아들은 계속해서 엇나가기만 했어요. 큰아들은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원을 들락거리다 결국 22이 되자마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빠져있던 노름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빚을 진 채 말이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저와 아내는 차마 아무 죄 없는 큰아들 주변인들의 돈을 떼먹을 수가 없어 살던 전셋집까지 빼서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냥 대학 포기하고 두 분 따라가서 돈 벌게요. 가족들이 이렇게 힘든데 저만 잘 살자고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합격한 놈이 무슨 헛소리야? 내가 살면서 차라리 조금 더 고생할지언정 네 나이에 공부를 했어야 했다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잔말 말고 예정대로 기숙사 들어가서 살아. 이 아버지가 넉넉히 못해줘도 기숙사비랑 네 기본 용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사는 거다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고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작은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로 남은 우리 세 식구는 다른 동네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48살이었죠. 그리고 전 새로 이사한 그 동네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이웃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사 온겨?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저희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난 옆집 살아. 근데 무슨 일을 하길래 이 꼭두 새벽부터 집을 나서? 아, 전 건설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짓는 아파트 현장이 조금 멀어서 일찍 나왔어요. 그런 할머니는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가게 열러 가. 요 아래 순댓국밥집이 있지? 거기가 내 가게야. 이웃 특가로 1,000원 싸게 해줄 테니까 굶지 말고 아무 때나 밥 먹으러 와. 젊은 사람이 뭔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삐쩍 꼴았어. 그 이웃은 바로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월세집에 혼자 사신다던 할머니는 소위 말하는 욕쟁이 할머니처럼 입이 걸걸한 분이셨어요. 처음엔 할머니의 거친 말투에 당황했지만 몇 번 마주쳐 보니 그저 쑥스러워서 말씀을 부드럽게 못하시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께 마음이 조금 열린 저는 이사를 한 지 한 달 뒤 퇴근길에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오래된 노포로 테이블이 5개밖에 없는 정겨운 분위기더군요. 아이 옆집 양반이구먼. 거 자주 오라니까 왜 이제 얼굴을 내밀어. 아무데나 앉아.
색시랑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딸은 같이 안 왔어? 네, 그냥 오늘은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집에서 술 마시면 괜히 아내가 걱정하거든요. 아주 애처가시구먼. 자, 소주는 서비스야. 할머니는 제게 공짜로 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순대국밥을 가져다 주며 제 앞자리에 앉으셨죠. 아이고, 다리야. 나 있다고 불편한 거 아니지? 괜찮아요. 와, 할머니, 국밥이 너무 맛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만 벌써 30년이 넘었어. 맛대가리 없었으면 진즉에 여길 접었겠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 많이 힘들지? 원래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더만. 일이야 괜찮아요. 일 특성상 지방에서 몇 달씩 지내는 일도 있고 현장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니까 그게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왜? 아내랑 딸이 서운하대? 하긴 딸 몸이 영 불편해 보이더만 아직 학생인 것 같던데 학교는 안 다니는 거야? 가끔 보니까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작년까진 고등학교 특수반을 다녔는데요. 일반반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었나 봐요. 애가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멀쩡하니까 크게 자괴감이 들었겠죠. 결국 대인 기피가 심해져서 지금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네요. 다행히 작년에 검정고시는 통과했고요. 아직 꽃다운 19살인데 제가 가족들만 더 붙어만 있었어도 딸이 그렇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미안해요, 애한테. 그리고 혼자 딸을 돌보느라 지쳤을 아내한테도요. 자네 아내는 그럼 집에서 딸만 보고 있는 거야? 자주 밖에 나서는 것 같던데. 딸이 집에만 있게 되니까 등하교 시킬 일이 없어져서 지금은 근처 식당 일 구해서 하고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 그래도 돈도 제법 모으고 아내랑 자식들 고생도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물어보시자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마 전 오래도록 누군가에게 제 인생에 대한 푸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뭔 한숨을 그렇게 쉬어. 있던 복도 다 달아나겠어. 가족들한테 미안해할 기운이 있으면 더 힘내서 살면 되는 거야. 나 다시 일하러 갈 테니까 냉장고에서 소주 더 꺼낼 생각은 하지도 말어. 할머니는 그런 제게 소주 한 병을 더 내어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할머니의 태도에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서 그곳이 더 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이후 저는 가끔씩 할머니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제게 소주를 공짜로 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죄송한 마음에 꼭 테이블에 국밥과 술값을 올려놓고 도망치듯 나오곤 했죠. 제가 방문하는 시간마다 손님이 그닥 많지 않아 저는 할머니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날따라 몸이 피곤했는지 술 기운이 빨리 올라 저는 눈물까지 보이며 신세 한탄을 한 적도 있었죠. 할머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앓는 소리라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차마 아내 앞에선 힘들단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도 비슷했네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제 여동생에게도 전 항상 괜찮다는 말만 했었죠. 할머니, 저는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나중에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싶었거든요. 저한텐 우리 딸 말고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착한 작은 놈은 지금 기특하게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 착한 놈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우리한테 자기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주고 용돈이랍시고 돈도 보내주대요. 물론 그 돈은 안 쓰고 다 모아두고 있지만 애가 참 착해요. 부모가 잘 키웠으니까 자식도 착한 게지. 그럼 큰 놈은? 우리 큰애는 어렸을 땐 아버지 하면서
절 어찌나 졸졸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첫아이라 그저 금이야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웠죠. 근데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능력 없는 가장이라 애를 가난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집안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 어린 놈이 자기 인생 망가뜨려가며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그 어린 나이에 노름에까지 빠졌겠어요. 할머니, 사실 밖에서 객사한 제 아버지란 인간도 노름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도 노름에 빠졌던 걸까요? 제가 그 인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몸이 약하셨던 제 모친의 유전자를 제게 받아버린 걸까요?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는 척하고 있는데 사실 전 매일 스스로가 죄인 같아서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은 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기만 할까요? 삶이 너무 고달파요, 할머니. 저는 결국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으니 감정이 복받쳤던 거겠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는 제 소주잔을 가져다 자신의 입에 술을 털어넣으셨어요. 그리곤 무거운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넨 자식이 셋인가? 난 넷이었네. 큰 놈하고 둘째는 아들이었고 밑으론 전부 딸이었지. 우리 영감은 큰아들이 15살 때 사고로 먼저 가버렸어. 아직 덜 자란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했다네. 그런 날 도와준 게 바로 우리 큰아들이야. 그래, 마치 모친을 도우려고 악착같이 살던 자네처럼 말이야. 우리 큰아들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보면서 일찍 일을 시작했어. 자네처럼 일찍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자네를 보면 우리 큰아들 생각이 많이 났다네. 그럼 큰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큰놈은 12년 전에 이미 나보다 앞서 가버렸어. 사고였지. 동생들이 막노동하는 맞이라고 그렇게 무실했는데도 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한 착한 놈이었는데 말이야. 그런 큰아들 닮아서 우리 며느리도 참 착했다네. 어린 두 시누이 시집 보낼 때 쫓아다니면서 혼수 다 마련해주고 작은 애가 자기 서방한테 두들겨 맞고 왔을 땐 나 대신 그놈한테 쫓아가서 집안을 뒤집어 놓던 애였어. 그런데 큰아들과 며느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놈은 금수도 그런 금수가 따로 없었다네. 어릴 적부터 친구 때리고 돈 뺏고 다니던 작은 아들은 커서 툭 하면 남한테 사기치고 다니고 집안에 돈을 훔쳐갔어. 큰아들이 정신 차리라며 두들겨 패도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자기 형한테 악담을 퍼붓더구만. 결국 그놈은 사기로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놈은 관심도 없어. 얼굴 안 본 지도 오래야. 큰딸은 꼭 자기랑 똑같은 놈 만나서 큰사위랑 둘이 짜고 보험 사기를 치다가 일하던 보험사에서 고소당하고 쫓겨났네. 다행히 징역형은 면했는데 그때 자기 앞으로 내 생명보험을 3개나 들어놓은 사실이 들통났지. 내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자기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 딸년과도 결국 인연을 끊었네. 막내는 그나마 범죄를 짓고 살진 않았었는데 이혼하고 나한테 돈을 야금야금 빌려가다 나한테 더 뜯어낼 돈이 없는 것 같자 집에 발길을 끊더군. 그러더니 벼랑간 유부남이었던 웬 놈이랑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나도 소식을 몰라. 아마 그 앤 내 연락을 일부러 안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럼 큰아드님 돌아가시고 착했다던 그 큰며느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나도 몰라. 우리 큰아들 먼저 보내고
내가 우리 며느리도 손주랑 같이 내보냈거든. 친정 부모도 없이 가난하게 자란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이른 나이에 평생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당시 우리 며느리 나이가 고작 39이었는데 말이야. 그때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1억이란 돈을 며느리에게 쥐어주었네. 이 돈 가지고 손주랑 부디 잘 살라고 2번 다신 날 찾아오지 말라고 내 당부했지. 일부러 아주 모질게 말했어. 그 착한 것이 내가 걸려서 새 삶을 살지 못할까봐 말이야. 그래도 그 앤 손주를 데리고 무려 3년을 더 찾아왔었어. 그러다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한 뒤에야 내게 발길을 끊었지. 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연신 죄송하다면서 말이야. 내가 일부러 손주도 나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 애가 얼른 새 환경에 적응해야 구김살 없이 잘 자랄 테니까. 내가 큰며느리한테 1억을 줬다는 걸 알았을 때도 나머지 세 놈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르네. 결국 그 난리통을 잠재우느라 난 살던 집을 팔아서 그놈들한테 돈을 마련해 줬어. 안 그랬다간 큰며느리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큰며느린 내가 월세집으로 이사한 것까지 몰랐어. 내가 너 찾아올까봐 이사한 집 안 알려주는 거다 하고 말해놔서 이 식당으로만 찾아왔었거든. 이제 큰며느리도 자식 중 그 누구도 날 찾아오지 않네. 어떤가? 내 사연도 꽤나 울상짓고 들어줄만 했지? 누가 더 불행하게 살아왔나 겨뤄보자는 게 아니야. 그저 그래도 난 여전히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옆집 양반,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난 자네가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네. 아무리 봐도 자넨 정말 우리 큰아들을 닮았거든. 할머니는 촉촉히 젖은 눈으로 제게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 앞에서 저만 힘들다고 징징댔던 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워 국밥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죠. 가만히 풍겨오는 국밥집의 눅눅한 냄새가 마치 고되게 살았던 할머니의 눈물 섞인 채취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의 아픈 사연을 공유한 할머니와 저는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할머니의 사연을 말해주었죠. 말씀은 좀 험하셔도 정말 좋은 분이야. 게다가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꾸 할머니께 마음이 쓰이네. 그러게요. 우리라도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려요. 당신을 보면 세상 떠난 큰아드님 생각이 난다고 하셨다면서요. 당신을 자주 보시면 많은 위안이 되실 거예요. 저와 아내는 할머니를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쑥스러워하시더니 나중엔 반찬도 종종 가져다 주시며 우리와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퇴근길에 소주 생각이 나면 할머니의 가게에 들러 국밥에 술을 마셨고 할머니와 함께 마감을 한 후 같이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저희 딸을 일반인 대하듯 대해주셨습니다. 얘 선아야, 다 같이 저녁 때 먹으려고 내가 반찬 좀 싸왔다. 네? 몰래 하고 있어. 어른이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냉큼 와서 받아가야지. 젊은 애가. 죄송해 할머니.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거 휠체어 아니야? 그리고 두 손은 멀쩡하잖아. 냉큼 바퀴 굴려서 오지 못해? 선아 너 그렇게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근데 그건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라. 지금 무거운 내 반찬통도 대신 들어줄 수 있지 않니? 생각보다 세상 일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예 선아야. 나랑 장 좀 보러 가자. 저랑요? 할머니가 절 보살펴 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를 어떻게 보살펴? 노인네 고생시키려고 작정했어?
너 밖에선 전동 휠체어 타잖아. 너 알아서 숭숭 잘만 가겠구먼. 가서 장 본 거 네 휠체어에 좀 싣고 오자. 어차피 바퀴가 굴러가는 거지. 네가 짐 드는 건 아니잖아. 가자 얼른. 처음엔 딸이 할머니를 불편해하면 어쩌나 했는데 딸은 그런 할머니를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딸은 옆집에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며 목발을 짚고 집 밖에 자주 나서기 시작했어요. 혹은 휠체어를 끌고 할머니에게 먼저 산책을 하자고 말하기도 했죠. 집에 가끔 내려오던 작은 아들도 그런 동생의 모습에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서로 갈 곳도 찾아올 사람도 없던 우리 가족과 할머니는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음식을 잔뜩 해서 할머니 집으로 갔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유리병에 담긴 뭔가를 할머니께 수줍게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종이약 1000마리예요, 할머니. 종이약? 네, 할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요. 볼품 없지만 그래도 저 이거 접으면서 할머니 행복을 아주 듬뿍 빌어드렸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종이약을 다 받아보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낭만이 아주 구식이구먼. 할머니는 툴툴거리면서 딸이 준 유리병을 아무데나 놓아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딸은 그저 멋쩍게 웃었죠. 이외에도 우린 할머니의 생신에 다 같이 모여 초를 끄기도 했고 근교로 놀러가 필름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사진이 영 어색한지 사진 속의 할머니는 고장난 로봇처럼 어색한 웃음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할머니를 만난 지 10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퇴원을 한 할머니께선 오래도록 운영하던 순대국밥집을 내놓으셨어요. 내가 눈 감기 전까지 이 식당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몸이 영 안 따라줘서 더 이상은 못하겠구먼. 그래도 집 아닌 곳에서 술 먹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놀러와, 옆집 양반. 내가 소고기 묵국이라도 끓여주며 말상된 해줄 테니까. 나 아주 오래오래 살 거니까 평생 안주 걱정은 말라고. 내 약속함세.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며칠째 모습을 보이시지 않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집에 인기척도 없고 그냥 외출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거면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우리 119에 신고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 보자. 결국 우린 걱정 끝에 119에 전화를 걸었고 소방대원 분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제발 우리의 괜한 우려였길 바랬지만 현실은 잔인하더군요. 할머니, 소방관님, 여기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세요. 숨을 안 쉬고 계신 것 같아요. 빨리요. 할머니는 보일러도 틀어놓지 않으셨는지 차디찬 냉골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방 안엔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그리고 할머니 한 손엔 예전에 제게 보여주셨던 큰아들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할머니께선 며칠 전 숨을 거두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술을 잘 드시지 않던 분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 건지 갑자기 큰아들 생각이 나셔서 그랬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너무도 쓸쓸하게 고독사를 맞이해야 했던 할머니가 안타까워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와 아내는 할머니의 휴대폰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놔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죠. 우린 고민 끝에 할머니의 며느리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며느리조차 아무런 답신이 없더군요. 그냥 우리가 장례 치러드려요, 여보. 아무래도 며느님이나 자식들 모두 오지 않을 생각인가 봐요. 그 며느린 그렇다 쳐도 자식들이 어쩜 하나같이 다들 이런 개자식들일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린
할머니의 빈소를 차렸고 몇 안 되는 할머니 휴대폰 속 연락처로 전부 부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보고 뒤늦게라도 자식들이 찾아오길 바랬죠. 하지만 발인 전날 저녁이 되도록 결국 할머니의 자식들은 빈소의 얼굴을 내비치지 않더군요. 그저 할머니의 순댓국밥집에 오랫동안 납품을 하던 거래처 사장님들 몇몇과 두어 명의 친척만이 발걸음을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날의 늦은 밤, 웬 중년의 여자가 청년 한 명과 조용히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들은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님의 장례를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이분 큰아들의 안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 애는 어머님의 손자고요. 그 사람은 바로 연락이 되지 않던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주였던 겁니다. 자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며느리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다 그만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어머님, 분명 잘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쓸쓸히 사셨던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전부 버림받고서요? 어머님이 이렇게 사실 줄 알았으면 전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혼자 두고 그렇게 떠났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늦게 온 절 용서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며느리는 비통한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는 그런 자기 엄마의 등을 감싸며 함께 흐느꼈죠. 그리고 그날 밤 저희 딸과 아들을 제외한 우리 네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와 아내는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주에게 그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가까이 지냈으면서 할머니께서 쓸쓸히 눈을 감으실 동안 우리 중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동안 계속 돈을 버셨는데 왜 이사를 안 가셨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신 돈 대부분을 기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을 모으지 않으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유산으로 남겨봤자 남은 자식놈들이 엄한 데 써버릴 텐데 그럴 거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100배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게 번 돈을 전부 기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정말 존경스러웠죠. 그런 분이 왜 갑자기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서 너무 참담합니다. 아마 제 전남편의 기일이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얼마 전이 제 전남편 기일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예전에도 좋아하지도 않던 술을 전남편 기일만 되면 밤새 드시곤 했죠. 아마 연로하신 데다 최근 쓰러지기까지 하셨다니 어머님의 몸이 버티지 못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제야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킨 며느리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전 어머님이 주신 1억 덕분에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원래도 청소일을 했었는데 그 돈을 자본금 삼아서 제 노하우를 녹여내 청소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좀 힘들긴 했는데 재혼한 후로 다행히 사업이 잘 풀려서 지금은 회사가 제법 커졌어요. 케이블 TV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지금 남편도 절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어머님이 주신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엔 일을 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일할 때 쓰는 휴대폰은 따로 있어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도 늦게서야 확인을 했죠. 그땐 이미 두 분께서 빈소를 차려주셨다고 또다시 연락을 해주신 뒤였어요. 그때 곧바로 오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말을 못 꺼내서 늦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아픔이 있는 절 진심으로 감싸 안아주고 친아들 신손주도 아닌 제 아들을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하필 오늘이 지금 시어머니의 팔순이었거든요. 결국 속 끓이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장례식장에 가봐야겠다고 털어놨는데 엄청 혼났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고요. 비록 남편은 내일 새벽에 일이 있어서 못 왔지만 저한테 부조하라고 100만 원이나 들려보내줬죠. 그런데 오늘 와서 두 분께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 너무 죄스러워서 미칠 것 같네요. 제가 좋은 새 가족을 만나 행복을 찾아갈 동안 어머님께선 홀로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말이에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분명 할머니께서도 며느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평소 저랑 제 남편한테도 며느님이 부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 대신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지켜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자는 다음 날 할머니의 발인과 화장터까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자를 먼저 돌려보낸 며느리는 할머니가 사시던 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싶다고 했죠. 어차피 할머니의 짐 정리도 해야 했기에 저와 아내는 할머니의 며느리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우리에게 할머니 집의 열쇠를 미리 전해주셨거든요. 여보, 이건... 아내와 저는 그곳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날엔 정신이 없어 참아보지 못했던 물건을 발견했어요. 아내는 할머니 방의 서랍장 위 한가운데 놓여진 물건을 보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땐 그렇게 툴툴거리시더니 마음에 드셨었나 보네. 그건 바로 저희 막내딸이 선물한 종이약 1000마리가 든 유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앞엔 우리 가족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잘 보이게 놓여 있더군요. 종이약 선물도 자신의 표정이 이상하다며 질색을 하던 그 사진도 우리 몰래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보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할머니의 며느리는 그 사진을 손으로 집어들어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 덕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며느리가 사진을 들어올리자 가려져 있던 유리병에 써져 있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얇은 네임펜으로 쓴 듯 작은 그 글씨는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더군요. 남은 자식들이 정신 차리고 살기를, 그리고 우리 옆집 젊은이들이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할머니는 제 딸이 선물한 1000마리의 종이약에 자신의 염원 또한 담아보셨던 모양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후두둑 떨구고 말았죠. 우리는 할머니의 월세집 처분을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단 할머니의 며느리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이튿날 할머니의 며느리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삿짐 트럭을 불러 할머니의 월세방을 정리했어요. 저와 아내는 일을 나가 있어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며느리는 며칠 뒤 저녁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만들더군요. 두 분께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드릴 것도 있어서 실내 무릅쓰고 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우선 이거요. 이건 진즉에 여러분께 드렸어야 했는데 짐을 싸다 우리에게 딸려왔더라고요. 할머니의 며느리는 우리에게 종이약이 든 유리병과 그 앞에 놓여있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딸은 유리병을 꼭 끌어안으며 할머니의 발인 때보다 더욱 서럽게 눈물을 터뜨렸죠. 할머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종이약을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는 접어드릴 걸. 이런 게 뭐가 좋다고 이걸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며느리는 콧등을 극적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특별 선물이 있는데요.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물론 두 분께서 제 제안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이죠. 특별 선물이라뇨? 네, 저 김익선 씨, 김보은 씨. 제가 월급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에서 일을 배워보지 않으시겠어요? 김익선 씨가 그러셨잖아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만 일 특성상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는 일이 많아서 힘드시다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을 배워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제 노하우까지 전부 전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 배우시고 두 분이서 직접 창업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물론 창업 비용은 제가 전부 지원해 드릴게요. 창업 비용까지요? 하지만 이 청소 일이 싫으신 것만 아니면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저희 어머님도 돈만 있으셨다면 두 분께 이 정도 보답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지원해드린 금액만큼 나중에 사회에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도 하늘에서 무척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이 청소 사업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건물 입주 청소만 몇 군데 통으로 맡아도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괜찮으시면 따님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인데다 주로 이 일은 남들이 크게 지켜보고 있지도 않으니 눈치 보일 일이 없거든요. 물론 휠체어나 목발 자국이 바닥에 나면 안 되니까 맨몸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정말이에요? 저 빠르게 이동하는 거 아니면 휠체어나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엎드려서 바닥도 닦을 수 있고 유리창이나 창틀도 정말 꼼꼼하게 닦을 수 있어요. 저 집에서 소일거리로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해요. 정말 저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격하게 반응하는 딸을 보니 우리에게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딸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동안 저와 아내도 지체 장애인의 구직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아직은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허들이 높았거든요. 게다가 아직 세상을 두려워하던 딸에게 가족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더없이 달콤했겠죠. 딸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에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그 큰 도움을 저희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며느님은 정말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아니에요. 제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보답인걸요. 그래도 일은 일이니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선아 씨는 원룸이나 작은 현장 위주로 두 분이랑 같이 파견 보내드릴게요. 저에게도 현장에서도 열심히 배우셔서 꼭 부모님과 함께 창업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딸은 몸이 불편해 현장엔 자주 나오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우리 딸에게 배운 것들을 열심히 알려주었죠. 나중에 듣기를 할머니의 남은 세 자식은 며느리를 찾아와 할머니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었다는군요. 어머님의 유산이래봤자 원룸 월세 보증금하고 약간의 돈이 전부였는데 어머님 장례식에도 안 온 인간들이 그걸 글쎄 털어가려고 왔더라고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냥 줘버릴까 하다가 약이 올라서 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율만큼의 돈은 빼고 던져줬어요. 어차피 소송하면 다 그 인간들이 받게 될 돈이니까요. 그거 다 합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서로 한 푼도 안 뺏기겠다고 쌓아놓은 꼴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돌아가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나마 그 모습을 못 보신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저와 아내는 1년 뒤 할머니의 며느리의 도움으로 정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딸도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몸이 불편해 남들보다 힘이 배로 들었을 텐데 딸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밝게 웃더라고요.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줬던 건 할머니였어요. 거기다가 할머니의 며느리 도움으로 이렇게 일까지 시작하게 됐으니 할머니는 다시 없을 제 은인이세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을 텐데.
글쎄, 기뻐해 주시긴 했겠지만 선아 널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더럽다, 저기도 좀 닦아라,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꼼꼼하지 못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지 않았을까? 제 농담에 아내와 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딸의 말처럼 진심으로 할머니와 할머니의 며느리를 우리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린 창업을 한 지 1년 뒤 그 월세방에서 작은 빌라를 매매해 이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사를 마친 후 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할머니의 종이학 유리병을 자기 방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은 딸의 침대 머리맡에 액자에 담겨 소중히 보관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년에 대학교 4학년이 됩니다. 어느덧 창업 2년 차가 된 우리 회사는 지역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 현재는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덕분에 우린 기숙사에 살던 아들에게 월세지만 원룸도 얻어줄 수 있었고, 그동안 받은 학자금 대출금도 전부 갚아줄 수 있었죠. 게다가 앞으로 남은 두 학기 등록금 또한 부담 없이 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어 정말 너무도 기쁘답니다. 저는 이 기적이 그냥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그동안 선하고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이런 기적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 두 분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베풀며 살게요. 저는 두 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들은 날이 갈수록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린 우리에게 이런 큰 기회를 베풀어준 할머니의 며느리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하며 명절이나 생일, 그리고 분기마다 선물을 보내곤 합니다.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이니 자주 만남을 갖는 건 할머니의 며느리가 현재 가족에게 미안해할 것 같아 이렇게나마 감사함을 표하고 있죠. 이렇게 전에 없을 여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다 보니 요즘 들어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난과 현재의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크게 탈선을 한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안타깝고 못난 우리의 첫 아이가 말이죠. 조금만 꾹 참고 기다려줬더라면 부모로서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조급했던 건지 가끔은 큰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부디 다음 생에서는 저처럼 가난하고 못난 부모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좋은 부모를 만나길 아직도 밤마다 기도하곤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옳게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큰아들처럼 불우한 환경을 비관하며 엇나가는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창업 자금을 갚는 대신 사회에 기부를 해줬으면 하는 할머니의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저와 아내는 앞으로도 저희 딸과 함께 사업을 잘 키워나가며 꾸준히 기부하는 삶을 살 생각입니다.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행과 베품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선행은 누군가의 베품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먼저 눈을 감은 저희 큰아들처럼 너무 이르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열심히 버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분명 저희에게 왔던 것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그럼 남은 연말엔 수많은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가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